복약 수능도와 약제 중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거 캠페인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거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만성홀수성 백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이제 공개 강좌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대부분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또 네네. 뭘 먹으면 좋나요? 네. 이런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 자료나 과학적인 어떤 이 임상 시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약을 충분히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좋아지는 정도는 매우 차이가 난다. 그것도 형격히 차이가 나서 네. 그 유전자가 안 보이는 상태까지 가야 뭐 약도 끊던지 말던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가야 평생 이 병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병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좋아지는 정도까지 약을 잘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약을 잘 먹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수준에 도달을 하지만 약을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은 한 30, 40% 정도밖에는 그 수준에 도달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치료가 잘 됐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음으로써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홀수성 백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약을 잘 먹는 것이다. 네. 네, 1번이 일단 잘 먹자. 네. 약을 잘 먹어야 그다음에 뭔가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 또 잘 되면은 약도 한번 끊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약을 잘 안 먹게 돼서 뭔가 반응이 안 좋으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경제적인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고, 약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평생 먹었을 때 어떤지에 대한 안정성도 현재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혈관이 막히는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뭐 폐에 물이 차거나 그런 것도 이제 흔하고,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것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출혈도 생기기도 하고, 뭐 콩팥이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특히 이제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럼 평생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의 안정성이 지금 현재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약을 끊어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보지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상당히 그러면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태로 또 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됩니다. 더 오랜 기간 노출시켜야 되다 보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먹는다는 것이 그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 거죠. 그러네요.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약을 잘 먹는 것이 그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슨 뭘 더 하는 게 좋냐를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약을 잘 드시는 수능도. 것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좀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네. 그게 좀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효과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좀 퍼센트 있나요, 교수님? 이게 약마다 약간씩 다르고, 이제 네네. 연구마다 약간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약이냐, 2세대 약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유전자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염색체가 정상이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혈액이 정상이 되는 네. 게 이제 한 가지고, 염색체가 정상이 되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좋아지는 것이 또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네, 보는 세 가지 거군요. 항목인데 네네네. 유전자도 또 나눠져 있고 염색체도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복잡해서 굉장히 고려하시는군요. 복잡해서 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액이 좋아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혈액은 네, 다 기본적으로 혈액은 거의 대부분 좋아진다. 좋아진다. 네. 그리고 염색체가 좋아지는 것은 뭐 90%, 95% 이상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좋아지는 것은 이제 단계를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근에 이제 2세대 약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거의 안 보이는 정도 상태까지 또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까지 가는 비율이 60% 이상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효과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나타나는 빈도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빈도도 이제 약마다 다 네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글리백이라는 약을 썼을 때, 달시그나라는 약을 썼을 때,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을 썼을 때,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라도티닙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개발된 약이 있는데 그런 약을 썼을 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글리백이라는 약은 붓는 부작용이 제일 많고요. 몸이 붓는 거요? 특히 이제 눈 주변이 네네네. 부어서 네. 이제 약을 딱 드시면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시죠.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들긴 하는데 뭐 그런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생기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츰 좋아져서 나중에는 뭐 또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셀이란 약 같은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차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3, 40%. 근데 폐부종은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이거 퍼센트가 좀 폐 높네요. 부종이 아니고요. 네. 흉막 삼출이라고 해서 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이제 물이 차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폐 안에 물이 차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폐 안이 현상입니다. 아니라 좀 바깥쪽으로. 바깥쪽 막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닐로티닙이란 약은 간 부작용이 보통은 이제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동맥이 좀 좁아지거나 막히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장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은 특히나 위험 그 요소가 많은 분들. 예를 들면은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우리가 이제 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위험성을 미리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특히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효과도 물론 좋지만 부작용도 또 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수능도를 높여서 좀 끊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지금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네. 그 HS03YK님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약을 잊지 않고 잘 챙겨 먹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맞춰놓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람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매일 언제 약을 먹는다. 습관처럼. 습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고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약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앱 알람 이런 것보다는 특정한 시간을 그냥 설정해 놓고 그때 약을 드시는 게 가장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저 또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좀 이 약이 순응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작용도 있을 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경제적인 면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부담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제 국가의료보험, 네. 의료보험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이 암에 속하기 때문에 중증 질환이라는 것에 네. 속하게 됩니다. 네네네. 중증 질환에 속하게 되면 자기의 실제로 내는 비용의 5%를 네.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약이라고 그러면 5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약값이 어떠냐 또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의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싼 편에 아, 속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행. 약에 따라서 네. 편차도 별로 네네. 없고 좀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할 때 또는 국가에서 어떤 혜택으로 상당히 싸게 해줬다고는 하지만 네. 아주 개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이제 부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복약 순응도를 높이면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참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요거를 다 받지 못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인데요.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에 댓글로 주시면은 이제 많은 멘토분들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이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교수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좀 앓고 계신 분들께 좀 희망이 되는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어떤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사실 희망이 되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료가 희망적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성과가 네, 좋기 때문에. 이미 성공적이기 네, 때문에 네. 잘하시면은 좋을 겁니다라는 희망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그 질병입니다. 정도까지 네.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환자 처음 진단을 받으면은 어쨌든 백혈병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환자의 본인의 그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본인이 돌아가시는 것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네. 교통사고나 다른 암이 생기거나 무슨 뭐 어디 네, 빠지거나 뭐 네. 그래서 돌아가실 수는 있어도 네. 최소한 이 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큰 네. 위안의 말씀이에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네. 단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네. 꼬박꼬박 잘 챙겨 네. 드시는 게 그것만 그만큼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 병은 환자의 삶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마지막 한마디인데 너무 힘을 팍팍 주시는 말씀이어서 저도 너무 좀 기분이 좋고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약을 잘 챙겨 먹으면 훨씬 더 희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